제일 먼저 냄새가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 집에 쌓이는 필수품과 방치품이라는 이상한 혼합물. 나는 여동생 샤를린의 현관에 서서 손가락에 열쇠를 매달고 침묵 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오후의 햇살을 가리기 위해 커튼을 처거실을 부자연스러운 황혼빛으로 물들였다. 샤를린은 항상 자연광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신의 항우울제라고 불렀습니다. 샤를린, 나는 다시 한번 부르며 집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저는 케일이에요. 아빠에 대한 소식이 있어요. 지난 2주 동안 암울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12시간 교대 근무를 한 후 아버지가 뇌졸중에서 회복 중인 신경과 병동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는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와 샤를린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3일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치료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다가오자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주방 카운터에 지갑을 올려놓자 싱크대에 씻지 않은 접시가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또 다른 위험 신호였다. 제 여동생은 매우 깔끔했는데 이런 특징은 5년 전 로버트가 죽은 후 더욱 강해졌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그녀의 처방약 병 옆에 놓여있던 당뇨병 검사 키트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샤를린의 2형 당뇨병은 매일 모니터링이 필요했는데 특히 그녀는 새로운 약물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 더욱 그랬습니다. 다시 시도해 봤습니다. 이제 간호사의 본능이 완전히 발동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희미하지만 틀림없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리드미컬한 두드림. 3번 천천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후 조용해졌습니다. 3개 더. 지하실. 나는 지하실 문 쪽으로 다가갔고 지난번 방문 이후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원래 문은 더 무거운 모델로 교체되었고 산업용 자물쇠로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이건 새 제품이고 지난달에 설치한 거예요. 로버트가 죽은 뒤 샤를린과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존은 지하실을 자신의 개인 공간으로 개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5년간 이어진 일시적인 조치였습니다. 샤를린, 나는 문을 향해 불렀다. 당신은 거기 있나요? 두드리는 소리가 약간 더 커졌지만 여전히 약했지만 절박한 긴박감이 내 가슴을 죄어들게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아서 실제로 잠겨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는 급히 주위를 둘러보다가 복도 벽장에서 로버트의 오래된 도구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서 무거운 렌치를 발견하고 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물쇠를 살펴보니 그것은 크고 튼튼하며 심각한 보안 조치였지 취미실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사용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렌치를 지렛대 사마걸쇠를 부수고 문에 자물쇠를 고정했습니다. 문이 쾅 하고 깨지더니 나는 문을 힘껏 열었다. 계단은 어두웠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공기는 답답하고 답답했다. 나는 전등 스위치를 더듬어 찾았고 제2의 영역으로 좁게 내려가는 길이 보였다. 그가 이곳을 자기 공간이라고 주장한 이후로 내가 여기로 내려오는 건 거의 허락되지 않았어. 개인적인 일이에요. 게일 이모. 제 게임 장비는 귀중하거든요. 샤를린, 내려갈게요.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르며 소리쳤다. 지하실은 값비싼 컴퓨터 장비, 게임 콘솔, 수집품으로 가득 찬 미로와 같았습니다.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포스터가 벽에 줄지어 붙어 있었고 빈 에너지 드링크 캔이 모든 표면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을 끈 것은 쌓인 상자 뒤에 반쯤 가려진 가장 먼 구석이었습니다. 거기 콘크리트 바닥의 얇은 매트리스 위에 내 여동생이 누워 있었습니다. 맙서사, 샤를린. 나는 그녀 곁으로 달려갔고 의학 교육을 받은 덕분에 그녀의 상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탈수 증상, 약한 맥박, 건조한 입술, 방향 감각 상실,
그리고 숨에서 케톤산증의 뚜렷한 과일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당뇨병 약을 먹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내 손길에 그녀의 눈이 깜박이며 열렸는데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이내 알아보고 눈이 커졌다. 게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속삭임이었다. 정말 당신이 맞나요? 저는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했나요? 나는 근처에 있는 물병을 확인하는 동안 이미 구급차를 부르려고 휴대전화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몇 방울을 제외하고는 비어 있습니다. 샤를린의 손가락이 약하게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존, 그녀는 속삭이며 움푹 들어간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빠의 보험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일 전에 나를 여기에 가두었어요. 그 의미는 물리적인 힘으로 나에게 들이닥쳤다. 샤를린의 외동딸인 제 조카는 당뇨병에 걸린 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최소한의 물과 오래된 크래커 한 봉지, 그리고 변기용으로 구석에 놓인 양동이 하나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는 돈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보험증권에는 샤를린이 수혜자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말하면서 이미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샤르.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위층에서 그녀에게 필요한 당뇨병 용품을 가져와 응급용 포도당 용액을 투여했습니다. 내 손은 흔들림 없었고 응급실에서 외상 환자를 치료할 때 보여준 것과 같은 전문적인 침착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억제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존은 항상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폭발적인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조종적이고 비밀스러웠습니다. 어른이 된 그는 샤를린의 재정을 탕진하면서 그녀에게 자신이 단지 기회일 뿐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려 잠재적인 유산을 얻으려는 이런 짓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몇 분 안에 도착하여 샤를린을 들거드로 효율적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그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에서 제 직장에 있을 때 저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있던 유능한 수간호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습니다. 주치의가 그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병력을 주치의에게 제공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인 든 박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심각한 탈수 증상을 겪고 있으며 혈당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불균형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때에 그것을 잡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다른 날 그곳에 있었다면 그는 그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샤를린이 안정을 찾은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녀의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정맥 주사액이 그녀의 팔에 꾸준히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휴대폰이 문자 메시지로 울렸다. 존, 아빠 집에 있어요. 엄마는 어디 계시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 무심한 어조, 그 절대적인 평범함, 마치 그가 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두고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것 같은 그 태도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언제나 실용적인 자매였고 문제 해결사였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존이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폭력이나 분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특정한 약점에 완벽하게 맞춰진 결과를 통해서였기 때문에 그는 결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있어요. 우리는 아빠를 방문하고 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저는 병원의 가정폭력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경찰인 엘라 코르테스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저는 게일 브레너입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 조카가 방금 제 여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코르테스 형사는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샤를린의 방에 들어서면서 그녀의 작은 몸은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 여성, 학대받는 노인, 의심스러운 부상을 입은 어린이 등 수많은 사건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전문적인 관심을 이렇게까지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게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검은 눈으로 샤를린의 의식을 잃은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게 가족적인 일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그녀와 함께 복도로 나갔다. 제 조카인 존 미첼이 제 여동생을 3일 동안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당뇨약도 없고 물도 최소한으로 마시고 음식도 부족해요. 내 임상적 설명은 내 전문적인 겉모습 아래에서 여전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보여주었다. 내가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죽었을 것이다. 코르테스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가가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다. 의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살인 미수입니다. 그녀는 작은 공책을 꺼냈다. 타임라인을 안내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 샤를린이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 제가 그녀 집을 방문한 사실, 그리고 구급차에서 의식을 잃기 전에 지하실에서 시체를 발견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존이 아빠의 보험금이 필요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시죠? 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위태롭습니다. 존은 타임라인을 가속화했을 수도 있다. 내가 제안한 내용의 의미는 우리 사이에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안정되면 그녀의 공식적인 성명이 필요할 겁니다. 코르테스는 존이 그 사실을 발견한 이후로 당신에게 연락했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모든 게 정상인 척하고 있어. 일단은 그대로 두자. 사건을 확실히 정리하기 전에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거든. 그녀는 노트북을 주머니에 넣었다. 예방 차원에서 당신 여동생의 방 밖에 경찰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일은 내 팔을 가볍게 만졌어요. 그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존과 혼자 마주하지 마세요. 코르테스가 떠난 후 나는 샤를렌의 침대 곁으로 돌아가서 병원의 어두운 조명 속에서 언니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샤를린에게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8세의 그녀는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였고 한때 생기 넘쳤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늘 걱정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선의 대부분은 로버트가 죽은 후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5년 전 지붕을 수리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그를 찾아낸 사람은 바로 존이었다. 존은 의붓아버지의 겸손한 생명보험에서 직접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존은 슬픔에 빠진 엄마를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연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오한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저는 로버트의 죽음에 대한 상황이 항상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매형처럼 꼼꼼한 사람이 수백 번이나 안전하게 사용한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샤를린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연약해져서 나는 질문을 제쳐두었습니다. 그런데 존이 죽음을 재정 문제의 해결책으로 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은 부드러운 노크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병원의 사회복지사 책임자이자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레베카 시몬스가 커피잔 2개를 들고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이걸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나에게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엘레인이 나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내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았고 그녀의 존재는 폭풍 속에서 환영받는 닭과도 같았다. 레베카와 저는 20년간의 친구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제 지저분한 이혼과 레베카의 유방암 투병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악몽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녀였습니다.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백.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레베카의 표정은 침울했다. 일부 성격 장애는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가리는 피상적인 매력. 문제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고소를 해야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는 커피를 응시했다. 그가 다시는 그녀를, 그리고 다른 누구도 다치게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건 불길한 말이지 폭력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냥 마지막이에요. 레베카는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당신은 법적 정의를 넘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 정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존처럼 오해받는 착한 사람의 행동을 완벽하게 해낸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제 경력에서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조종적인 학대자들은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조심하세요, 케일.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든 나는 불법적인 일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나는 그녀에게 확신시켰다. 그것은 그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었습니다. 샤를린이 눈을 깜빡이며 움직이자 우리의 대화는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나에게 초점을 맞췄다. 케일,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병원. 이제 안전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었다. 기분이 어떠세요? 목마르다. 고 그녀는 속삭였다. 레베카가 조심스럽게 사과하는 동안 나는 그녀가 빨대를 이용해 물을 마시도록 도왔다. 술을 마신 후 샤를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존,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그런 짓을 했나요? 난 환각을 본 게 아니에요. 아니, 얘야. 정말 그랬어. 나는 가족폭력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자기의심과 부정에 빠지기 쉬운지 알고 있었기에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기억나?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보험 증권. 존이 빚이 많아요. 도박. 아빠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늦기 전에 미래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들, 케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소아과에서 아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미첼 씨.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얼음이 내 혈관을 가득 채웠다. 존이 여기에 있었어요. 샤를린의 모니터에 그녀의 심박수가 급증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부탁해요, 케일. 나는 일어섰다. 결정은 즉시 내려졌습니다. 간호사에게 그의 어머니가 휴식을 취하고 있어서 방문객을 받을 수 없다고 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담당자에게 그가 이 방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떠난 후 샤를린은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는 정말 화가 날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를 화나게 두세요. 그는 당신을 지하실에 가두었을 때 당신을 만날 권리를 잃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아이 같았다. 당신이 더 강해지면 코르테스 형사가 당신의 진술을 원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존이 결과에 직면하도록 합니다. 내 아들을 고소하라고요? 그녀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샤르, 그는 당신을 거의 죽일 뻔했어요. 나는 좌절감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은 오해나 실수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고의로 당신을 감금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직도 내 아들이에요. 게일. 내 아들아. 나는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을 삼켰다. 그녀의 어린 아들은 30세의 남자로 재정적 이득을 위해 어머니의 죽음을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나는 다시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의 상태가 나아지도록 돕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샤를린이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존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할 것이다. 내 휴대폰이 또 다른 문자 메시지로 진동했습니다. 존이 다시 병원에 왔어요. 그들은 내가 엄마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입력했다. 그녀는 매우 약하게 잠들어 있어요. 의사의 지시. 오늘 밤에는 가까운 가족 외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그의 답변은 즉시 나왔습니다. 저는 가까운 가족이에요. 오래가진 않을 거야. 나는 침울하게 생각했다. 제가 말할 게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존은 병원 식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값비싼 운동화와 디자이너 후드티를 입고 아주 평범해 보였다. 제 조카는 언제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잘생겼었습니다. 샤를린이 지불한 헬스장 멤버십으로 키가 크고 운동 능력이 뛰어난 체격을 유지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는 모습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니요, 게일 이모. 내가 다가가자 그는 일어섰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엄마를 볼 수 없을까요? 나는 이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욕실에서 20분을 보냈고 얼굴에서 분노를 씻어내고 의심은 없지만 걱정은 얼마나 해야 할지 정확한 수준을 연습했습니다. 나는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미지근한 커피를 내려놓았다. 존, 당신 엄마는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그들은 그녀가 심각한 탈수증과 당뇨 케톤산증을 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매우 약해요. 그녀를 찾았나요? 그녀를 찾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의 표정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던 아들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당신 집에 갔어요. 나는 그녀를 지하실에서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전하면서 그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죄책감이나 당황의 기색이 없는지 살폈다. 아무것도 아님.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하실. 그는 눈살을 찌푸렸고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어려 있는 듯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엄마는 그곳에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그녀는 상자 뒤에 있는 매트리스에 누워서 탈수 증세를 보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그의 모살 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흥미로운 의학적 사건을 논의하는 것처럼 중립적인 목소리를 유지했다. 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의 눈가에 살짝 긴장이 감도는 것을 보았는데 곧이어 공포에 질린 걱정의 표정으로 가려졌다. 맙서사, 누가 침입했어요? 그들은 그녀를 다치게 했나요? 공연은 훌륭했습니다. 내가 샤를린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아들을 납치범으로 지목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더라면 나는 확신했을지도 모른다. 경찰이 수사 중이에요. 나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막연하게 말했다. 경찰,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목소리에 계산적인 어조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이미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의 시선을 꾸준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존은 이 정보를 처리하며 살짝 뒤로 기대었다. 그가 자신의 선택 사항을 평가하는 모습을 나는 거의 볼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표정은 슬픔과 걱정으로 바뀌었다. 불쌍한 엄마, 그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정말 혼란스러울 거야. 그녀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방향 감각을 잃고 때로는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전략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학대하는 파트너가 부상을 변명하려고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의사들이 그녀의 혈당을 안정시켰어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매우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거 좋죠. 그는 재빨리 말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넘어져 기절한 뒤 너무 약해져서 다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었고 혼란스러워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내가 빈칸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3일 동안 지하실에 가두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나는 목소리에 약간의 날카로움을 더할 수 없어 그를 위해 말을 마쳤다. 꽤 구체적인 환각이군요, 존. 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저는 단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결코 엄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당신도 그걸 알죠? 내가 그랬어? 사실 저는 수년간 존에 대한 위험 신호를 무시해왔습니다. 보호라는 위장을 한 소유요. 로버트가 죽은 후 샤를리는 친구들과 고립되었습니다. 엄마가 복잡한 일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그녀가 점차적으로 재정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암시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경찰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라고 말했다. 물론 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들은 내일 아침 여기에 올 거야. 중대범죄 수사팀의 코르테즈 형사.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중대범죄? 아마도 사고였을 것에 비해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당뇨병 여성을 약 없이 감금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존. 살인 미수예요. 그는 움찔했다. 내가 본 최초의 진심 어린 반응이었습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왜 누군가가 엄마를 죽이고 싶어 할까? 아마도 보험금일 겁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빠의 보험은 상당한 규모이고 아빠의 상태를 고려하면 곧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손이 물병을 꽉 쥐는 것을 보았다. 꽤 어두운 이론이에요. 게일 이모. 이는 어두운 상황입니다. 나는 서서 지갑을 모았다. 나는 당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직계 가족 외에는 면회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아들이에요. 그는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의료 위임자입니다. 나는 부드럽게 반박했다. 의사의 지시예요, 존. 코르테스 형사가 내일 면접이 끝난 후 최신 소식을 알려줄 겁니다. 내가 걸어가자 그의 시선이 내 등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그의 말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계산된 위험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잠재적인 증거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내 직감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존의 자기에는 그가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말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샤를린의 방으로 돌아와 보니 코르테스 형사가 제복을 입은 경찰관과 함께 메모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조카가 식당에 있어요. 나는 서두르지 않고 그녀에게 말했다. 내일 그 사람과 통화하고 싶을 거라고 그에게 알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젠킨스 경관은 밤새 이곳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당신 자매의 지하실을 조사하기 위해 범죄 현장 수사대에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고 그에게 말했잖아요. 나는 그의 반응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샤를린이 당뇨병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상상했다고 이미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르테스는 메모를 남겼다. 클래식 다르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부정하고 공격하고 뒤집습니다. 우리는 국내 사례에서 이런 일을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샤를린의 잠든 모습을 흘끗 보았다. 그녀는 동기에 대해 더 말한 적이 있나요? 존이 우리 아빠의 보험금으로 돈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그녀는 그가 도박빚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르테스는 약속했다. 좀 쉬세요, 케일. 내일은 힘든 날이 될 거예요. 휴식은 불가능했다. 나는 샤를린의 침대 옆 안락의자에 앉아 간호사의 진찰과 나 자신의 그녀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이에 불안하게 졸았다. 제 생각은 5년 전 로버트의 사고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편리한 타이밍, 존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샤를린이 지원 네트워크에서 점차 고립되는 것. 아침이 되자 나는 즉각적인 정의 구현뿐만 아니라 존이 다시는 샤를린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가 간호사로 일한 25년 동안 구축한 모든 전문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신중하게 조율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샤를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이는 결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새벽에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은 더 맑아졌고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악몽은 아니었죠. 그녀가 속삭였다. 존은 정말 나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리고 로버트의 사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눈은 충격에 크게 뜨이고 곧 눈물로 가득 찼다. 그거 알아? 온몸에 오한이 흘렀다. 지금까지의 내 의심은 그저 형태없는 불안일 뿐이었는데 갑자기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샤를린, 모든 걸 말해봐. 내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됐습니다. 샤를린은 병원 담요 속에서 손가락을 비틀었고 마치 존의 이름이 언급되면 그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듯 불안하게 문을 바라보았다. 못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당신은 모르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당신을 그 지하실에 버려두고 죽게 내버려 두었어요. 샤르.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은 괴로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 배가 뒤틀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나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걸 아는 것.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종이처럼 얇은 피부 아래에 있는 뼈를 만졌다. 48세인 내 여동생은 나보다 수십 년은 더 나이 들어 보였고 비밀과 두려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로버트의 사고에 대해 말해주세요. 내가 재촉했다. 제발. 그녀는 눈을 감았고 눈꺼풀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 말은 우리 사이에 공중에 떠돌았고 내가 이미 의심했지만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내 무릎에 앉혀놓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버지의 비난을 막아주던 내 조카는 기회주의적인 학대자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샤를린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그들이 지붕 위에서 말다툼하는 걸 봤어요. 라고 말을 이었다. 존은 로버트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고 어떤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로버트는 거절했다. 존이 자립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나는 정원에 있었습니다. 나는 존이 그를 딱 한 번 밀어내는 것을 봤다.
로버트는 균형을 잃고 사다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목소리에서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절박하게 내가 무엇을 봤는지 확신할 수 없어 라고 주장했다.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존은 너무나 괴로워하면서도 경찰에게 로버트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말하며 매우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고통스럽게 내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나는 내가 틀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슬픔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깊은 곳에서. 당신은 알고 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괴물이 되는 거지? 괴물이 아니야, 샤르. 피해자.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존은 수년간 당신을 조종해왔어요. 그녀는 그가 나를 위협했다고 인정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로버트가 죽은 후 그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고가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내가 혼자가 된 지금 그가 얼마나 필요한지 상기시켜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었다. 아빠의 뇌졸중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돈과 아빠의 보험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하자 그는 너무 화가 나서 당신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끝냈다. 그녀는 비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루나 이틀 정도만 있을 것이고 진정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휴대전화, 약, 모든 걸 가져갔어요. 샤를린, 코르테스 형사에게 지하실과 로버트에 대해 당신이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공황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내 아들을 상대로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다시 이런 짓을 할 거라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존은 위험한 사람이야. 충동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에요. 그녀는 속삭였다. 모성 본능이 자기 보호 본능과 싸우고 있었다. 아니요.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키운 그 소녀는 이미 사라졌어요. 만약 그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말이죠. 이 남자, 당신의 생명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이 어른은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그에 따른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가벼운 노크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코르테스 형사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표정은 전문가적이면서도 친절했다. 미첼 부인, 저는 엘레인 코르테즈 형사입니다. 기분이 괜찮으시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샤를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어 격려했다. 괜찮아요. 나는 그녀에게 확신시켰다.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그 후 1시간 동안 샤를리는 지하실에서 겪은 시련을 엉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르테스 형사는 진술을 녹음하면서 가끔은 명확히 하기 위한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샤를린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말하도록 했습니다. 존의 동기, 아버지의 보험금에 대한 접근에 대한 부분에 이르자 코르테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첼 부인,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사건 이전에 아드님이 폭력적이거나 통제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샤를린의 눈이 내 눈을 향하며 지침을 구했다. 나는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항상 소유욕이 강했어요. 그녀는 주저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내 전화 통화를 감시하고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았으며 점차 내 재정을 전부 장악했습니다. 코르테스는 이것이 전형적인 고립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남편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나요? 샤를리는 그 직접적인 질문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모니터에는 심박수가 높아진 모습이 나타났다. 제 여동생은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몸 상태가 걱정되어 내가 말을 이었다. 물론 코르테스는 일어섰다. 하지만 미첼 부인, 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정보가 있다면 아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정보라면 무엇이든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르테스가 떠난 후 샤를리는 두려움에 눈이 크게 뜨인 채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로버트에 대해 의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게일. 진실을 말해,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전부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녀는 속삭였다. 그러면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모든 것은 이미 파괴되었다. 샤르. 이제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진실 위에 재건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지입니다. 나는 그녀의 담요를 고쳐주었다. 간호사의 자동적인 제스처. 이제 쉬세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샤를린의 방 박복도에서 코르테스 형사가 메모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르테스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녀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네,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녀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녀의 공모에 대해서. 나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저는 존이 5년 전 로버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샤를리는 그것을 목격했지만 앞으로 나서기가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코르테스의 펜이 멈췄다. 심각한 주장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패턴에 맞는 거죠. 로버트는 존의 도박 습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존은 샤를린과 함께 살면서 점차 그녀의 삶과 재정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을 앓았을 때 샤를린이 통제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존은 그녀를 방정식에서 제외하려고 했습니다. 코르테스는 잠시 후 미첼 씨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동안 조카는 정오에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내가 경고했다. 존은 평범하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대부분의 사회병리자들도 그렇죠. 코르테스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브레너 씨, 제가 조종하는 학대자와 처음 싸운 건 아니잖아요. 코르테스가 떠나자 레베카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내 휴대폰에 울렸다. 로비에서 조니 씨의 방 번호를 묻고 있습니다. 보안의 알림. 이제 내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확실해졌습니다. 존은 단지 법적 결과에 직면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도 기대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훨씬 더 파괴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 노출. 그가 신중하게 구축한 이미지를 벗겨내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을 해체합니다. 나는 레베카에게 문자를 보냈다. 경비원에게 글을 올려보내 달라고 전해. 418호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나는 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며 존이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의도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의 눈이 마주치자 그의 표정은 결의에서 지친 표정으로 바뀌었다. 게일, 이모.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값비싼 운동화는 병원 리놀륨 위에서 조용했다. 엄마는 오늘 아침 어떻게 지내세요? 더 나아요. 나는 중립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는 미소 지었다. 효도의 완벽한 모습. 이걸 가져왔어요. 그는 샤를린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인 고급 핸드크림이 들어있는 작은 선물 가방을 들어 보였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 행동에 담긴 사려 깊음은 내 목구멍에 담즙을 오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방으로 가는 그의 길을 막고 있었고 그녀는 경찰에 공식 진술을 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계속 남아 있었지만 지하실에서 그녀가 겪는 혼란에 대한 차가운 빛이 그의 눈 뒤에 번쩍였다.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엄마는 지난주에 현기증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그녀는 무언가를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물쇠가 달린 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나는 당신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에게 미래에 대해 생각하라고 말했던 구체적인 기억처럼 냉정하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엄마는 케톤산증 때문에 혼란스러울 거예요. 혈액검사 결과 그녀는 약 72시간 동안 케톤산증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녀가 약 없이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기간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게일 이모, 당신은 항상 저를 싫어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저는 잘 지냈는데 당신이 엄마의 머리를 편집증으로 채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는 너무나 뻔뻔스러워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언니가 산후 우울증을 겪던 시절, 저는 샤를렌의 가장 충실한 수호자였고 사실상 제 손으로 존을 키웠습니다. 코르테스 형사님께서 정오에 오실 예정입니다. 나는 그의 비난을 무시하며 말했다. 행정동 307호. 좋아요. 그는 딱딱하게 말했다. 마스크가 더욱 미끄러져요. 지금 당장 이 터무니없는 오해를 해소하겠지만 저는 먼저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나는 샤를린의 집문 앞으로 바로 나섰습니다. 의사의 지시. 나는 그녀의 아들이다. 그는 쉬쉬거렸고 잘생긴 그의 얼굴은 억제되지 않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은 나를 그녀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녀의 의료 위임장이자 병원의 수간호사로서 나는 그녀의 방문객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다가오는 경비원에게 손짓했다. 의사의 권고에 반하여 그녀의 방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면 건물에서 퇴장당할 것입니다. 존의 눈은 나와 경비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의 선택지를 계산했다. 마침내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적당한 걱정의 표정을 지었다. 그는 경비원에게 이건 전혀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저는 어머니 걱정이 돼요. 당뇨병 약 없이 3일 동안 지하실에 버려두었던 바로 그 어머니. 나는 그 주사를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위험스럽게 번쩍였다. 당신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당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곧 코르테스 형사도 그럴 겁니다. 그는 몸을 기울였고 그의 목소리는 내 귀에만 들리는 속삭임으로 낮아졌습니다. 조심하세요. 게일 이모.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늘 사고를 당하잖아요. 노골적인 위협이 내 혈관에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주었지만 나는 평정심을 유지했다. 당신이 이미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보안 카메라로 둘러싸인 병원 복도에서 나를 위협하는 겁니까?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존은 몸을 바로 세우고 억지로 후회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아니죠. 저는 이런 터무니없는 비난에 화가 났을 뿐입니다. 그는 매우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경비원에게로 돌아섰다. 이런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가족 스트레스, 알겠어요?
그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면서 자세가 편안하고 자신감 넘쳤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뒤에서 문이 닫힐 때까지 참았던 숨을 내쉬지 않고 기다렸다. 샤를린의 방 안에서 나는 그녀가 깨어있고 불안해하는 것을 보았고 적어도 우리의 대립 중 일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존이었나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래요. 그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모니터를 자동으로 확인했다. 그는 정오에 코르테스 형사를 만날 예정이다. 샤를린은 비참하게 말했다. 그가 그녀를 설득할 거야? 그는 항상 그렇죠. 그는 누구에게든 무엇이든 믿게 만들 수 있다. 이번에는 안 된다고 나는 그녀에게 확신시켰다. 코르테스는 자신의 직업에 매우 능숙하며 우리는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물쇠, 당신의 건강 상태, 당신의 진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존은 이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다. 저는 자발적으로 그곳에 갔고 우연히 그곳에 갇혔으며 로버트가 죽은 후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내 두려움과 똑같았습니다. 존과 같은 학대자는 종종 가스라이팅, 인신공격, 증거 조작 등의 전술을 통해 정의를 피했습니다. 코르테스의 경험과 샤를린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녀에게 로버트에 대해 말해야 해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못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그냥 못해요. 나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가냘픈 손을 내 손에 잡았다. 샤르, 내 말을 들어봐. 방금 존이 나를 위협했어요. 계속 밀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몇 년 전에 그를 막았어야 했다. 아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잘못은 전적으로 존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설령 그들이 그가 나에게 한 짓 때문에 그를 체포하더라도 그는 결국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를 로버트의 죽음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완전한 정직이 필요하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삶 속의 모든 사람이 그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정직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게일, 무슨 계획이야? 정이라고 나는 간단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의 완전한 정직함. 샤를린은 오랫동안 내 얼굴을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코르테스 형사에게 로버트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세요. 당신이 기억하는 모든 세부 사항. 그리고 저는 단지 법적 정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증거와 검찰의 결정에 따라 달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좀 더 확실한 형태의 결과를 위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말을 마칠 무렵 샤를린의 표정은 두려움에서 엄숙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영원히 미워할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내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을 거예요. 1시간 후 코르테스 형사가 돌아왔을 때 샤를린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확고한 결의로 5년 전 지붕 위에서 목격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버트와 존의 논쟁, 그녀를 밀어내는 행위, 그리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다리를 잡으려고 애썼던 남편의 모습.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는 이 지식을 가지고 5년을 살았어요.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나는 내가 틀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슬픔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하실에 갇혀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아들이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코르테스의 표정은 여전히 전문적인 느낌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연민과 결의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미첼 부인, 이게 모든 걸 바꿔 놓았어요. 남편분의 사건을 즉시 재수사해야겠습니다. 코르테스가 준비를 하러 떠난 후 나는 샤를린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이요. 나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존은 코르테즈 형사를 만나고 우리는 함정을 설치합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내 계획의 조각들이 잘 설계된 간호관리 프로토콜의 정밀함으로 제자리에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레베카는 병원 청구부서의 연락처를 통해 존의 재무 기록에 접근했습니다. 엄격히 윤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그린 그림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암울했습니다. 엄청난 도박빚, 한도 초과 신용카드 여러 장, 합법적인 은행 같지 않은 기관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 샤를린의 진료실 옆에 있는 작은 진료실에 모여 앉아있는 동안 레베카는 목소리가 낮아지며 그는 최소 18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기존 기록을 통해 추적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가 덜 좋은 채권자들에게 얼마나 빚을 지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존과의 인터뷰를 마친 후 코르테스 형사가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전문가로서의 무관심과 거의 감추지 못한 혐오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조카는 정말 공연 잘하는 사람이네요. 그녀는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걱정 많은 아들, 당황한 듯하면서도 순진하고 굳건한 보호자. 그는 연극 배우가 의상을 갈아입듯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번갈아가며 사용했다. 그는 샤를린이 실수로 자신을 가두었다는 이야기를 고수했나요? 처음에 내가 물었다. 그러다가 물리적 증거를 제시하자 그는 그녀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곳에 갔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르테스의 입이 굳어졌다. 내가 이 공간에 그녀의 필수 약품이 없다고 지적하자 그는 그녀가 직접 가져오는 것을 잊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레베카가 중얼거렸다. DARVO가 활약 중입니다. 바로 그거죠. 코르테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샤를린이 남편이 죽은 이후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고 게일 씨가 오랜 질투심 때문에 그녀의 망상을 부추겼다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 비난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다른 상황이었다면 웃었을지도 모른다. 저는 샤를린의 엉망진창을 치우고 산후 우울증, 불륜한 첫 번째 남편, 로버트의 죽음, 점점 더 문제가 되는 존과의 관계 속에서 그녀를 도우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그를 체포했나요? 아직 아님.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재정 기록은 명확한 동기를 보여주며 지하실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의 여동생이 남편의 죽음에 대해 증언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코르테스의 검은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우리는 로버트 미첼 사건을 즉시 재수사하겠습니다. 검시관은 이 새로운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원래 조사 결과를 검토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아직 자유로워요. 나는 목소리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코르테스가 인정했다. 우리는 그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어요. 그가 도망치려고 하면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말을 끊었다. 당장은 아니죠. 존의 자존심은 그가 죄책감을 느낀 사람처럼 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코르테스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레베카는 이를 통해 우리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코르테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계획이에요? 저는 법적 정의를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법적 정의가 불확실성을 안고 자체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적 결과와 관계없이 존이 다시는 샤를린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의 내 지위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레베카의 사회복지사 네트워크와 샤를린이 아들로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코르테스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건 색다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레베카는 지적했다. 아니, 코르테스는 동의했다. 불법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복잡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피해자가 압력에 굴복해 고백을 철회하거나 기술적 문제에 휘말려 처벌을 받지 않는 학대자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당신의 접근 방식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맡은 직업적 책임의 범위 내에서 그녀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법적 소송은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인 마이클 토레스 박사가 우리의 즉석 전쟁 협의회에 합류하면서 다음 조각이 제자리에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토레스와 함께 의심되는 학대 사건을 여러 번 다루었고 조종적 성격 유형에 대한 그의 통찰력은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샤를린의 설명을 듣고 존의 재정 및 행동 패턴을 검토한 결과 당신이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애적 특징을 지닌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잠재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금한 점, 어머니의 의료적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재정적 착취의 역사, 계부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은 모두 그가 심각한 병리적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평가를 문서화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목적이 아니라 샤를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보고된 행동과 패턴 인식을 바탕으로 예비 분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인 평가 없이는 정식 진단만큼의 영향력은 없겠지만 여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최근 뇌졸중이자 세 번째 뇌졸중으로 인해 뇌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고 신경과 의사는 편안한 치료만 고려해야 할 때라고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상한 평행 우주에서 나는 아버지의 임종 치료를 계획하고 샤를린의 진행 중인 치료를 조정하고 존의 몰락을 조율하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간호사들이 저녁 회진을 마친 그날 밤 나는 샤를린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특별한 조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존이 이 문제로 우리와 싸울 거라는 건 우리 둘 다 알고 있어. 보험금을 어떻게든 마련할 때까지 아빠를 살려두라고 경고했잖아. 무언가의 번쩍임. 결정. 샤를린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그건 그의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존의 잠재적인 급여일로서 살아남기 위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유연했던 언니에게서 새롭게 발견된 힘은 나를 놀라게 했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지하에 갇힌 그녀의 공포가 샤를린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을 것이다. 저항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의지. 내일 토레스 박사님이 당신과 통화하도록 약속했어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는 형사사건이 어떻게 되든 존이 다시는 당신을 대신해 의료적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보장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생각하는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존과 함께 표지판을 봤어야 했다는 걸 인정했다. 로버트가 죽은 후에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했어요. 우리 둘 다 그 신호를 놓치거나 무시했다고 그녀는 정정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병원이 밤이 되자 나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일이 시작될 것이다. 존에 대한 법적 절차, 샤를린에 대한 보호 조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카를 위해 제가 신중하게 준비한 교훈입니다. 그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은 폭력이나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평생 만들어온 이미지를 완전히 해체함으로써 전해졌습니다. 샤를린의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나는 코르테즈 형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그녀의 답변은 잠시 후에 나왔습니다. 이해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병원 교대 근무 특유의 통제된 혼란 속에서 아침이 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메모를 교환하고 약품 카트가 복도를 따라 굴러가고 모니터의 부드러운 경고음이 내 준비 과정에 익숙한 배경을 형성합니다.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내 마음은 우리가 시작한 일의 세부 사항을 계속해서 다듬고 있었습니다. 샤를린은 일찍 일어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과학 박람회에 참가했던 이후로 거의 보지 못했던 단호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진지하고 체계적인 내 여동생은 적절한 동기가 주어졌을 때 조용한 인내심을 보이며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는 레베카가 내 아파트에서 가져온 가운을 그녀에게 입히면서 물었다. 일단 시작하면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돌아갔어요. 그녀는 구조된 이후로 가장 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변명, 부정, 두려움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은 아니에요. 토레스 박사는 오전 8시 30분에 도착하여 자신이 준비한 보호명령서와 정신과적 평가서를 가져왔습니다. 정식 진단은 아니었지만 제2의 행동 패턴, 즉 통제적, 조종적, 기생적, 타인의 안녕을 무시하는 모습에 대한 그의 기록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던 법적 조치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임상이들이 어둠의 3요소라고 부르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샤를린이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그는 자기의 마키아벨리즘, 정신병질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특성은 스펙트럼 상에 존재하며 귀하의 아들은 보고된 행동에 근거하여 세 가지 특성 모두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놈을 나한테서 떼어놓는 데 도움이 될까? 샤를린이 직접 물었다. 토레스는 형사 고발 내용과 귀하의 증언을 종합해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계산된 학대 패턴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그가 자신의 행동을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변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어서 코르테스 형사가 도착했는데 내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로버트 미첼의 시신을 발굴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 검시관은 사고로 인한 낙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증거를 발견했는데 특히 원래 검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손에 방어 상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미 대답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물었다. 수사 재개에서 살인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수사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코르테스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만족스러웠다. 자매의 목격자 진술과 동기를 뒷받침하는 재정 기록을 종합해보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존 미첼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안도감과 정당성 입증, 그리고 한때 내가 사랑했던 조카에 대한 복잡한 슬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 계산적인 포식자로 변했는지. 샤를린은 내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는 여전히 빠져나갈 방법을 교묘히 조작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법적 절차에는 자체적인 일정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저희의 접근 방식은 법적 결과와 관계없이 보호를 보장합니다. 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전 9시 45분, 레베카가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구성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노트북, 휴대용 스피커, 그리고 밤새도록 모아놓은 파일이 담긴 USB 드라이브였습니다. 모든 것이 회의실에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그녀는 확인했다. 린든 박사는 해당 공간을 가족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병원 행정부에 심각한 정신건강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존이 나왔습니다. 사복 경찰 2명이 그를 호위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경찰이 있었지만 그를 명백하게 제지하지는 않아 우리 계획의 중요한 자유의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르테스는 이전에 나에게 그 계획을 설명해 주었었다. 대화가 끝난 후 체포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당신이 요청한 창을 열어줍니다. 존이 다가오면서 보인 표정은 억울한 심정이 담긴 걸작이었고 그의 자세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불려온 것에 대한 걱정과 약간의 분노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었다. 그는 카키색 바지와 파란색 버튼다운 셔츠를 입고 신중하게 옷을 입었는데 이는 그가 가장하는 책임감 있는 젊은 전문가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게일 이모, 그는 고개를 뻣뻣하게 끄덕였다. 경찰관은 엄마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가족 회의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나는 그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과 논의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샤를리는 긴 테이블의 상석에 앉았고 그 옆에는 토레스 박사와 레베카가 앉아 있었다. 지하실에서 발견했던 약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여자와 그녀의 모습이 바뀐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육체적으로 허약했지만 존을 잠시 불안하게 만드는 듯한 차분한 결의를 발산했습니다. 엄마. 그는 그녀를 향해 다가갔고 마치 포옹을 하려는 듯 팔을 뻗었다. 훨씬 좋아 보이네요. 정말 걱정했어요. 샤를리는 손을 들어 그가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앉으세요, 존. 그녀가 평소에 그에게 달래는 듯한 어조로 말하던 것과는 달리 부드럽지만 단호한 명령이 내려지자 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걱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이게 다 뭐야? 경찰이 이상한 질문을 계속하고 게일 이모가 널 만나지 못하게 하셔.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 그랬어요? 샤를린이 조용히 물었다. 나에 대해 걱정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시나요?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고 눈가가 굳어지고 턱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모르겠어요. 지하실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 외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가 나를 비난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면 말이다. 당신이 의학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을 때 누군가가 혼란스러운 기억으로 당신의 머리를 채우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상했던 전략 그대로였습니다. 샤를린의 기억이 그녀가 회복하는 동안 심어진 거짓 기억이며 나를 조종하는 악당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내 기억은 혼란스럽지 않아, 존, 샤를린이 차분하게 말했다. 모든 게 다 기억나. 지하실 문에 설치한 자물쇠, 준비해 놓은 매트리스까지, 이게 다 계획된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야. 할아버지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날 두고 가면서 했던 말들까지. 그러면 우리 돈 문제도 해결될 거야. 존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오른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고 그는 재빨리 손을 테이블 밑에 숨겼다. 엄마, 케톤 산증이 있었잖아요. 혼란과 환각이 흔한 증상입니다. 어느 의사에게나 물어보세요. 그는 토레스 박사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토레스는 케톤산증으로 인한 급성 혼란은 일반적으로 혈당이 안정되면 해소된다고 중립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첼 부인의 기억은 치료를 받은 이후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존은 토레스에게 호소한 것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살짝 가늘게 떴다. 그는 부드럽게 전략을 바꾸었고 그의 표정은 상처받은 걱정으로 변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딱 맞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를 위해 해준 모든 걸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오고 재정 관리하고 엄마를 돌봐드렸는데 어떻게 엄마를 다치게 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다른 맥락에서라면 그의 진짜 본성에 대해 덜 알고 있는 관찰자들이 있었다면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샤를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 5년 동안 생각했어요. 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로버트를 지붕에서 밀어내는 걸 본 이후로요. 그 말은 마치 물리적인 타격처럼 쏟아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존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차가운 분노와 계산이 드러났고 그의 잘생긴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 방심한 순간에 나는 보통 매력적인 외모 뒤에 숨겨진 진짜 본성을 엿보았고 내 여동생이 포식자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은 금세 지나갔다. 존의 표정은 훈련된 듯이 상처받은 불신으로 다시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것을 보았습니다. 샤를린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는 날 것 그대로의 계산된 분노의 성광이었습니다. 엄마, 그는 충격과 상처를 전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조절하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로버트를 사랑했어요. 그가 쓰러졌을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분명히 괴로움으로 커져 있었다. 그녀는 이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샤를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힘을 얻었다. 당신을 두려워해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당신이 어떻게 할지 두려웠어요. 이건 미친 짓이야. 존이 항의하며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며 지지할 만한 것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종류의 공유된 망상이나 음모. 그의 시선은 나를 비난하듯 고정되었다. 게일 이모는 항상 나를 싫어했고 항상 당신이 나를 대적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샤를린이 대결의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것은 그녀의 순간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조종과 학대 끝에 그녀가 권력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존, 아무도 나를 당신에게 적대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지하실에 가두고 죽게 내버려 둔 게 바로 당신이 저지른 일이에요. 존의 전략이 다시 바뀌었고 그의 침착한 태도 속에 절박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지?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 그렇습니다. 코르테스 형사는 조용히 관찰하던 구석의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경찰은 샤를린 미첼의 살인 미수와 로버트 미첼의 살인 사건 재수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기 위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것은 설정입니다. 아니요, 존, 마침내 제가 개입했어요. 이것이 결과입니다. 레베카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를 마주보도록 돌렸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작업해왔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키를 누르자 화면에는 잠재적인 피해자를 위한 리소스인 존 미첼에 대한 진실이라는 전문적인 웹사이트 템플릿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뭐야? 존이 물었고 광택이 나는 배니어에 더욱 금이 갔다. 공공안전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 웹사이트에는 어머니에 대한 당신의 재정적 착취, 도박 중독, 늘어나는 빚,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통제력 남용 양상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 재무 기록,
그리고 당신의 행동을 목격한 이전 친구와 동료들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베카는 재정적 착취, 감정적 조종 전략, 폭력의 역사, 경고 신호 등으로 분류된 섹션이 표시된 여러 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존이 쉿쉿거리며 말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난 당신들 모두를 고소할 거야. 진실은 명예훼손에 대한 절대적인 방어수단입니다. 토레스 박사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이트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내가 계속 말했다. 발사 준비는 되었지만 활성화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미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존의 눈이 가늘어졌고 그는 우리의 전략의 본질을 파악하며 공황 상태가 아닌 계산으로 바뀌었다. 당신은 나를 협박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샤를린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어쨌든 법적 절차는 진행될 겁니다. 당신은 오늘 저에게 한 짓 때문에 체포될 겁니다. 그리고 로버트의 죽음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트북을 가리켰다. 이건 보험이에요. 보험. 그는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해칠 자유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변호사, 친구 또는 직접 샤를린에게 다시 연락하게 된다면 이 사이트는 즉시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보호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명령이 발효됩니다. 샤를린의 재정이나 재산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됩니다. 레베카는 당신의 이름을 검색하는 모든 잠재적 고용주, 집주인, 연인 또는 친구가 이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모든 역사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존의 표정은 완전히 차가워졌고 매력적인 가면은 쓸모없게 버려졌습니다. 이럴 수 없어. 이건 강탈이야. 아니요, 코르테스 형사가 개입했다. 귀하의 행동에 대한 결과와 잠재적인 미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여기에는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지적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침묵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여러분이 약탈적 행동 패턴을 계속하기로 선택할 경우 비밀 유지하는 이점 없이 그렇게 하도록 보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은 조종을 위한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로 샤를린에게 의지했고 항상 자신의 영향력에 가장 취약했던 사람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외동딸이에요. 정말 그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파괴하도록 놔둘 거야? 샤를린은 그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보았다. 그녀의 신체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세에서 새로운 힘이 느껴졌다. 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파괴했고 2번이나 내 삶을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수년간 당신의 행동을 방조함으로써 어머니로서 당신을 실망시켰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해서 사회에 실망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존의 태도 변화는 즉각적이고 소름 끼쳤다. 조종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면서 인간성에 척하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아래에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너는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평평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모두요. 그건 정말 위협적인 말인 것 같아요. 미첼 씨. 코르테스 형사가 관찰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존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샤를렌에게 너무나 노골적인 징후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본능적으로 언니를 보호하듯이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코르테스가 말하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찰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존 미첼, 당신은 샤를린 미첼의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신은 침묵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들어와 정식 체포 절차를 시작하자 존은 차가운 평정심을 유지하며 손목을 내밀어 수갑을 채우려 했지만 그 기계적인 응대는 저항보다 더 불쾌했다. 그가 끌려가는 순간 그는 돌아섰고 그의 눈은 레이저처럼 초점을 맞추어 내 눈을 향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게일 이모, 그는 조용히 말했고 그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없는 미소가 번졌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뒤에서 회의실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우리 모두가 느꼈던 긴장을 풀어주는 듯했습니다. 샤를린의 어깨가 축 늘어졌고 나는 즉시 그녀를 부축하기 위해 움직였다. 내가 해냈어. 나는 떨리는 그녀의 몸을 붙잡고 중얼거렸다. 끝났어요. 하지만 존의 작별 인사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느낌이 공기 중에 남아있었고 나는 이 장이 끝나가고 있지만 이야기가 완성되기는 아직 멀다는 것을 확신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존의 영향력에 맞선 전쟁, 그가 입힌 트라우마에 맞선 전쟁, 때로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맞선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샤를린은 안전했고 오늘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 3개월은 법적 절차, 병원 예약, 샤를린의 삶에 대한 힘든 재구성으로 흐릿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존이 체포된 지 이틀 후에 우리 아버지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샤를린과 저는 함께 편안한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례식은 소규모로 엄숙하게 치러졌으며 오랜 동료들과 몇몇 친구들이 참석했고 존은 계속 구금되어 눈에 띄게 불참했습니다. 지방검사는 도주위험과 현재 공식적으로 제기된 혐의의 심각성, 살인미수, 불법 구금, 노인 학대 등을 이유로 보석을 거부했으며 로버트에 대한 재심의 결정적인 결과에 따라 로버트 미첼의 사망에 대한 2급 살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증거는 상당했습니다. 존이 절실히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정 기록. 샤를린이 투옥되기 며칠 전에 구입한 자물쇠가 달린 개조된 지하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로버트의 시체에서 발견된 방어 상처는 사고로 인한 낙상으로 인한 상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나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일시적으로 줄인 병원과 샤를린이 퇴원한 후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잠재적 증거로 가득 차 있었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새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정리하면서 어떤 추억을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고민하던 중 그녀가 내가 언젠가는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원하시나요? 나는 부드럽게 반박했다. 그녀는 이를 생각하며 손에 든 로버트의 액자 사진을 돌렸다. 아니요, 그녀는 마침내 인정했다. 유령이 너무 많고 속임수도 너무 많아요. 나 자신도 포함해서요. 자책감은 샤를린의 끊임없는 갈등이 되었고 어머니로서 실패했다는 믿음, 수년간의 부정과 수동적 수용을 통해 존의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였어요, 샤르. 우리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 되었죠. 조작과 학대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합니다. 그게 그들의 작동 방식이에요. 알겠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지적으로는 알지만 여기서 그녀는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아직도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토레스 박사는 장기간의 심리적 학대로부터 회복하는 데는 길고 비선형적인 경로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샤를린은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치료를 받으며 수십 년 동안 그녀를 얽어맨 복잡한 조종의 그물을 조금씩 풀어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명확성과 힘을 가져왔지만 어떤 날은 엄청난 죄책감과 의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모든 와중에도 나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존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고립시키고 통제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존 사건의 예비 심리는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법정에 앉아 오렌지색 점프수트를 입은 조카를 바라보며 그의 잘생긴 얼굴은 판사를 위해 엄숙한 순수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복잡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병원 방문 때면 나를 사랑스럽게 따라다니며 내가 8번째 생일에 선물한 장난감 청진기를 자랑스럽게 착용했던 밝고 카리스마 넘치는 아이는 사라졌거나 아니면 조종하는 듯한 모습 너머로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샤를린의 증언은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실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가두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들이 자신이 그곳에서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끔찍하게 명확하게 깨달았던 일을 이야기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고 철회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겪은 공포를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왜 당신에게 이런 짓을 했나요? 미첼 부인,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보험금을 꺼내려고 했어요. 샤를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제가 수혜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도박과 재정적 무책임이 과거를 생각하면 제가 기꺼이 돈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죠. 존의 변호사는 그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를 고용한 값비싼 형사 변호사였으며 그녀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하며 그녀의 증언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샤를린은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로버트가 죽은 후 그녀의 정신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녀가 존이 로버트를 밀었던 기억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을 때 그녀는 법정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아들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얻으며 나는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5년을 보냈어요. 라고 말했다. 5년 동안 변명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호했습니다.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예요.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고 6개월 후의 날짜를 정했습니다. 존은 끌려가면서 우리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공연적인 가면 아래에 있는 차가운 계산을 잠깐 드러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샤를린의 아파트에 앉아 차가 식어가고 있을 때 레베카가 전화를 걸어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오한이 드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존의 변호사는 샤를린의 증인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그녀는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게일이 장기간 심리적 조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병적인 질투심 때문에 수년간 체계적으로 샤를린을 존에게 대항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나는 항의했다. 하지만 그 전략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병원에서 우리가 대치했을 때 존이 시도했던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즉, 나를 조종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샤를린을 우리 사이에 놓인 꼭두각시로 묘사한 것입니다. 성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레베카가 우리에게 확신시켰다. 증거는 너무나 상당하지만 그건 그가 여전히 이야기를 조종하려 하고 여전히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화가 끝난 후 샤를린과 나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 때까지 혼란스러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렇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노력한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는 현실을 미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존 같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 하지만 그의 힘은 이제 약해졌지. 진실은 드러났고 증거는 보존되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뒤 분명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대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하는 건 웹사이트 말입니다. 그가 다시 저에게 연락하면 노출될 수 있다는 위협이죠. 나는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윤리는 실제로 복잡했습니다. 미래의 괴롭힘을 막기 위해 대중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위협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이 한 짓과 기회가 주어지면 그가 할 수 있는 짓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당신과 앞으로 그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시스템은 항상 적절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존처럼 교활한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내가 계속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예방이라고요. 여름이 가을로 바뀌면서 우리의 삶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샤를리는 지역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서 어린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피해자 의식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한 걸음. 나는 병원에서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했다. 몇 달간의 혼란 끝에 익숙한 의학의 리듬에서 위안을 찾은 나는 밀려오는 파도처럼 피할 수 없는 재판 날짜를 맞이했다. 우리 둘 다 법정에서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이고 존이 이야기를 조작하고 통제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영구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가 그에게 가르치겠다고 약속했던 교훈은 이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그 진실은 궁극적으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11월의 비로 법원 계단이 미끄러웠고 나는 샤를린을 기자들 사이로 안내했다.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내 손을 잡았다. 6개월 만에 내 여동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지하실에서 발견했던 연약하고 방향 감각을 잃은 여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여전히 신체적으로 연약하지만 평생 드물게 보았던 강철 같은 결의력을 지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첼 부인, 당신의 아들을 상대로 증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외치며 마이크를 우리에게 내밀었다. 샤를리는 잠시 멈췄고 나는 그녀를 방해로부터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카메라를 직접 향해 돌아서서 나를 놀라게 했다. 저는 진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다. 어떤 어머니라도 그걸 바랄 거예요. 진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조차도요.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검찰은 지난 2주 동안 체계적인 사건을 구축해왔습니다. 동기를 입증하는 재정 기록, 샤를린의 치명적인 경험을 기록한 의학적 증거, 로버트의 유해 발굴에서 얻은 법의학적 소견, 그리고 치명적인 사고가 난 날 존과 로버트 사이의 논쟁을 들은 이웃의 증언. 오늘은 가장 중요한 증언이 있을 것입니다. 샤를린이 두 사건에 대해 직접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녀가 증언대에 서는 동안 나는 변호인석에 앉은 존을 바라보았다. 그는 보수적인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그는 모계살인 미수 혐의를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젊은 임원처럼 보였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중립적이었지만 어머니가 증인석에 앉는 것을 지켜보는 그의 눈빛에서 계산된 판단이 엿보였습니다. 미첼 부인, 검사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 12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샤를린의 증언은 충격적일 만큼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존이 자신의 침실에 있었고 그가 이상하게도 무심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상태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지하실로 데려가 준비해 둔 매트리스를 보여주며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를 지도했는지, 그리고 그가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며 할아버지의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자물쇠를 채우며 얼마나 섬뜩한 말을 했는지를 회상했다. 그럼 우리 재정 문제도 해결될 거야? 그녀가 지하실에서 보낸 3일간의 이야기를 하자 법정은 조용해졌다. 케톤산증이 시작되면서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남긴 최소한의 물과 음식을 필사적으로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그곳에서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고인이 당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샤를리는
그는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그는 매일 내 혈당을 검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약을 먹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로버트의 죽음에 대한 것으로 바뀌자 나는 숨을 참았다. 이 증언은 필수적이면서도 몹시 고통스러웠으며 샤를린이 5년간 부인해온 사실을 자신에게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미첼 부인, 남편 로버트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계셨나요? 네. 그녀는 부드러워졌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원에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홈통 작업을 하고 있는 지붕이 보였습니다. 존은 그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갔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한 걸음씩 자신이 목격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존의 공격적인 몸짓, 로버트의 방어적인 자세, 그리고 밀어붙이는 모습. 로버트가 균형을 잃은 끔찍한 순간, 사다리를 필사적으로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 충격으로 인한 역겨운 소리. 그럼 미첼 부인, 어떻게 하셨나요? 검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평정심을 깨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존은 내려왔을 때, 혹은 내려온 것처럼 보였을 때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는 911에 전화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황폐해진 아들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고 나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를 믿어야 했다. 왜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는 거야? 5년간 침묵한 끝에 샤를리는 처음으로 존을 직접 바라보았다. 제가 지하실에 누워서 아들이 저를 그곳에 남겨두고 죽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침묵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버트가 죽은 후 그를 보호함으로써 그의 행동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지경까지 악화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는 그 책임을 지고 있으며 더 이상 침묵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 신문에서 존의 변호사는 샤를린이 혼란스럽고 암시에 쉽게 넘어가고 존과 그의 어머니의 가까운 관계를 늘 싫어했던 통제적인 자매인 나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샤를린은 공격적인 신문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전 증언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존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증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가면 뒤의 숨은 모습을 모두가 보지 못했다면 설득력 있는 연기를 선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 로버트가 죽은 후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악화되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7월 어느 날 어머니가 집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받은 엄청난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결코 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둔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주장했다. 그녀가 혼란스러운 상태로 직접 내려가서 어떻게 된 건지 같았을 거라고 밖에 상상할 수 없어요. 자물쇠는 제가 설치했지만 제 소중한 게임 장비를 잠재적인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누군가를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로버트의 죽음에 대해 그는 적절한 슬픔을 표현했고 의붓아버지와의 가까운 관계를 강조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을 해칠 것이라는 말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절묘하게 어조를 잡았다. 그의 증언 내내 나는 배심원단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분명한 성실함에 감동한 듯했지만 특히 뒷줄에 앉은 나이 많은 여성 한 분은 제가 아는 간호사 동료 중 한 명을 떠올리게 했고 눈에 띄게 회의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심원단은 3일간 심의했다. 그들이 법정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샤를리는 내 손을 너무 세게 움켜쥐어서 손가락의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감독관은 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다. 샤를린 미첼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법정 안은 일제히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불법 구금 혐의로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샤를린의 어깨가 조용한 눈물로 떨리기 시작했다. 노인 학대 혐의에 대하여
우리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존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로버트 미첼의 사망 사건에 대한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우리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제서야 존의 평정심이 깨졌고 갑자기 분노가 솟아올랐지만 내가 그것을 포착하기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판사가 알아차리기 전에 말이죠. 그는 존의 진짜 모습을 잠깐 엿보며 시선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한 달 후의 선고 공판은 우리가 겪은 시련의 마지막 장을 장식했습니다. 판사는 존이 저지른 범죄의 의도적인 약탈적 성격과 계속해서 뉘우침이나 통찰력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그에게 40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집행관이 존을 마지막으로 끌고 가면서 그는 우리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예의 바른 태도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야. 그는 침을 뱉듯 말했다. 이건 배신이야. 내 어머니도 아들 대신 낯선 사람을 택했어. 샤를리는 일어섰고 그녀의 작은 몸은 그 순간 왠지 위험이 있어 보였다. 아니, 존, 이건 결과야. 당신이 평생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법원 밖에서는 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샤를린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우리는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쳐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는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끝났어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간 후 나는 말했다. 히터의 따뜻함이 차가웠던 손을 점차 녹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샤를린이 부드럽게 물었다. 재판은 끝났고 선고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 그가 한 일, 그리고 제가 허락한 일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건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진부한 말에 아무런 이점이 없다고 생각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함께합니다. 우리는 겨울거리를 지나 샤를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레베카는 간단한 저녁 식사와 진정한 우정에 대한 조용한 이해를 가지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상담 약속, 샤를린의 집을 팔지에 대한 결정, 배신으로 산산이 조각난 삶을 재건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존이 마침내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이나 복수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스승인 결과를 통해서입니다. 오랫동안 그를 보호해 주었던 조작과 부정을 벗겨내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들어서자 샤를린이 나를 돌아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야.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무료면 충분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지금은 무료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것은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지만 정의로운 결말이었습니다. 행복한 결론은 아니지만 사실입니다. 지하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다시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